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우리 시장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다시 이탈을 했는데요. 다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권은 또 지속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본연의 경쟁력은 아직도 또 외국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금 상방으로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60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세상에 보여온 어떤 발전상을 봤을 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의 이런 앞서 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특히 올 들어서 이런 순매도 모습은 한국이 좀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 주시장, 대한민국 업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일종의 경고 의미라는 거죠. 그럼 이 경고를 우리가 실제로 긴장을 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선진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늘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모닝 체크 역시 세 가지 체크할 사항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종전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내년 1월 20일 출범 전에 종전이 되는 게 아닌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급등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이테크스, 이게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인데요. 차정거리 한 300km 정도 되는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정도 미사일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미국에 이거를 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미국은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딱 막았던 건데,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죽게 그래서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쐈죠. 6발을 러시아 본토에 좀 쐈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군의 참전 규모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확전 분위기로 전쟁 양상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은 당연히 우리 핵무기 쓸지도 몰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확전 쪽으로, 그러니까 우려감이 커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째 올랐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럽 증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유럽 증시 관련된 네이버의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을 비롯해서 독일 닥스 지수, 영국 FTSE,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몇 %씩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아니긴 한데 대부분 다 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만 0.4%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라는 거는 결국 유럽 시장, 유럽 경제에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뭐 그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지만 미국 일변도,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없다. 이게 결코 글로벌 경제 전반 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없다. 이 점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유럽 시장은 당분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 때문에 부진을 좀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 또 유가는 꾸물꾸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바이오주 얘기입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을 사실상 거의 주도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주도 업종 또 주도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의 분위기가 좀 많이 싸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 백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제 보건부 장관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 백신 회의론자인데 특히 반백신 단체까지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할 정도로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내정자,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정이 된 이후의 활동들을 보더라도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특히 이제 백신 회사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백신은 회의론자지
바이오 회의론자는 아닌데 전체 바이오주의 주가의 부진을 어떤 모습,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란 데 따른 뭔가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지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업계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동안에 좀 눈여겨봤는데 너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웠던 국내외 바이오주들에 대한 뭔가 좀 조정의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바이오조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7% 넘게 리가켄바이오도 6% 넘게 그다음에 최근에 간암 이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FDA에서 일단 문제 없다. 그래서 내년 뭐 초에 이제 허가 여부 결론이 나기로 한 그 HLB 쪽도 10% 가까이 폭락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제 배당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조선, 방산, 우주항공, 그다음에 일부 뭐 자율주행 등 일부 섹터들, 일부 테마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투자할 종목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도체도 아직은 반등이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배터리는 지금 여전히 어제는 좀 반등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걱정이 좀 많은 섹터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연말에 맞춰서 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좀 보시면은 이 1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 우선주 지수를 따로 지수를 뽑아서 보면 마이너스 1%니까 훨씬 하락폭이 적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현물은 5% 가까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 표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드러낸 건데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도 그렇고 CJ 같은 경우도 본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훨씬 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선주가 이 본주보다 나은 이유는 이제 배당이 일단 크죠. 의결권은 없지만 내가 뭐 가서 주주총회 가서 뭐 행사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의결권이 있는 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또 아니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배당 같은 이런 부분들이 크고 또 주가의 낙폭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연말에 가까우면서 마땅히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투자할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배당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함께 점검해보시고 글로벌 시그널들 포착해가면서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폭을 보이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M7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컸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월가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지면서 이날장에서 1.6% 상승. 테슬라도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2%대까지 오름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미국 증시의 초반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됐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가 이제 푸틴과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천일째 되는 전쟁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푸틴이 어제 이제 핵교리 개정안 승인을 최종적으로 내리면서 핵 보유국뿐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동시에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핵교리 개정안의 승인 소식을 가지고 왔죠. 해당 이슈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제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반납했던 부분이 후반에 갈수록 좀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패닉셀링은 이날 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가 이날 장에서 4% 정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공포와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중립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날 장에서 0.8% 오름폭을 보이면서 선물가 기준으로는 일주일 내에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선제적으로 해당 이슈를 반영을 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바로 함께 보실까요? 두 가지 종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와 한일단조, 이 방독면을 만들고 있는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한일단조가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만약에 핵 전쟁이 정말 발발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에 갔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장 출발 이후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택이 미국 FDA로부터 베인케어를 허가받았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어제장 마감 이후에 또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인 에스테틱 라인 쪽에서는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있죠. 다만 베인케어는 의료용 라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 정맥류 수술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의료 AI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나오는 FDA 허가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곤 하는데요. 이번에 미료 의료기기 관련해서 원택이 FDA 승인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큰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3분기까지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정적인 코멘트가 여러 개 겹치고 있어서 이 가이던스가 좋지 못하다면 시간 내에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개발자 콘퍼런스 그리고 금요일에는 LA에서 오토쇼가 진행이 됩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아이오닉 9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이벤트를 앞두고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국내 증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들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도 샤오미 등 전기차 기업들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보이며 테슬라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11월 20일 수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 레이더로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들 나오셨습니다. 서영원 차장님하고 박유정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가 자율주행인데요. 서영원 차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주목하십니까? 어저께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상승을 네.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효율성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 좀 노이즈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율주행에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사이버캡이
사이버캡이라고 좀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버캡을 개발을 할 때 일론 머스크와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을 달 것이냐 안 달 것이냐, 즉 핸들을 달 것이냐 말 네,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규제로서는 핸들이 없이는 자율주행이 허가를 받기 쉽지 않으니 핸들을 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술자들이 제언을 했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조차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핸들이 없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게 그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사실 보조석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26년도에 상용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에 상용화는 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운전석에 꼭 사람이 앉아야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불가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인데, 네. 이런 점에서 최근 트럼프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다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주 단위별이 아니라 이제 연방 단위로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전기차를 만드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무인 로봇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이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구글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라는 이제 로봇 택시를 또 출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 쪽에서의 자율주행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찍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눈에 아직은 딱히 보이질 않고 뭐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체험해 본 사람도 사실은 뭐 국내에서는 많지 않다 보니까 참 이게 손에 딱 와닿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올 미래의 기술이긴 한데 임박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 자체보다는 오히려 좀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차원들, 또 사람들의 인식, 이 핸들 없이 내가 운전을 차 안에서 차가 간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좀 넘어야 될 고비도 분명히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관련주 어제 많이 올랐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은별 앵커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우선 어제 개장 직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 건 퓨런티어였는데요. 테슬라와의 기대감 속에 장중 개장 직후에 23%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4%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현대모비스가 처음으로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글로벌 톱3 부품사로서의 도약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각각 인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강세, 그리고 SOS랩도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장 직후에 강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오후장 오히려 반등을 해주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종목을 선별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국내에 정말 이렇게 뭔가 실체가 있는 또 회사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잘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 차장님, 이 전체적으로 이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실 뭐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기업들을 찾을 때는 뭐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좀 섹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판단을 했고 현재 이제 미국서부터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목적을 가리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시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 좀 선별을 해봤고요. 어떤 종목 저는 준비했어요? 모트렉스를 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율주행 쪽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품들을 대부분 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HD라든가 아이다스 정도 같은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 쪽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스마트카의 좀 필수 장치들을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사실상 이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로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판단을 하는 기술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더 아이다 센서로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죠. 카메라가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인 거죠? 카메라로 했다가 이제 아이들을 옮겨가는 테슬라도 추세로 있죠, 맞습니다. 결국 라이더가 대세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모트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 역시 주가가 최근에 좀 여전히 좀 하락 추세 국면에 놓여 있어서 가격적 메리트는 오히려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8월 달부터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일단은 최근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테마도 좀 받지 못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만 최근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최근 이슈가 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200일 이동평균선 선에서는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맞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등락을 이후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우선 과제로 얘기가 나올 것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주가가 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대차 웨이모와 함께 로보택시에 대한 위탁 생산이 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자율주행 센서 쪽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좀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기관성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에 대한 의해서 주가가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모트렉스 좀 뽑아봤고요. 특히나 또 센서 쪽으로 한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센서를 만드는 회사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현대차가 이제 구글 웨이모하고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현대차가 뭐 이제 자동차 업계 파운드리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모트렉스 우리 소 차장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자율주행 관련주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 테슬라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주가상 그렇죠. 탄력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라이콤이라는 기업을 가져갔고요. 네. 사실 어제 정거래 같은 경우에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세가 뭐 강하게 나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센싱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인데다가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까지 이제 직간접적인 그런 납품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도 라이다 이제 센싱 그런 레이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 그래도 업력이 1999년도에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래됐네요. 예. 네, 이런 라이더 센서를 비롯한 광증폭기뿐만 아니라 유선 방송용 광송 수신기 등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테마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라이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이 기업의 매출이 거의 다 이제 해외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매출액의 한 87%가 해외 매출
수출액이고 이 중에 한 35%에서 한 40%가 미국과 유럽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왜 또 테슬라랑 또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또 찾아봤는데 지난해 5월경에 라이콤 쪽에서 자율주행 핵심인 초소형 라이다 레이저 테스트용 물량을 초도 이제 수주를 따냈다라는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엘사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추측하기로는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아닐까라고 해서 추측을 해보고요. 이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고객사가 테슬라나 볼보 내지는 도요타 이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테스트용 그 초도 물량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엘사의 이런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이슈는 아직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과거에 또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테슬라향 관련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마성 이슈가 같이 일단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쌍봉을 한번 맞긴 했습니다. 쌍봉 이후에 지금 낙폭 이후 다시 이제 11월 달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대응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21선 기준으로 해서 하단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400원 구간대까지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참고하셔서 변동성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모트렉스, 라이콤,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주 두 군데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은 하이브 어도어 사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이슈로 인해 성장에 대한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최근 주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 인기에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한국과 중국의 교류 활성화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엔터주, 이제 완전한 상승으로 돌아선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제가 기억이 2분기인가부터 엔터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증권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3분기까지도 별 재미없을 거고 4분기쯤 되면은 뭔가 반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쨌든 4분기 들어서 엔터주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 고앵커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거의 촉발점이라 할까요?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블랙핑크 로제 이 아파트라는 이 음악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 엔터주를 가져오신 곽유정 파트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확실히 엔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또 호재에 민감하게 주가 반등이 좀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또 이슈가 붙고 있나라고 봤더니 또 미 대선 관련해서도 이슈가 엮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트럼프 정권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 관세 부과가 10%에서 네. 20%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부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 무풍지대가 엔터나 미디어, 게임 등의 무형 상품 쪽은 아무래도 그 관세 부과 연관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관련해서 지금 업종 섹터도 같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3분기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뿐만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엔터 4사의 합산 10팀의 신인 그룹이 대기하면서 사실 이제 초기 비용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저연차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증권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분기 말씀을 하셨는데 올 4분기부터는 공연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공연 모객 수만 하더라도 추정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46% 늘어난 32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 3분기 이후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서 콘서트를 저도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거의 뭐 대학교 수강 신청급으로 인기 있는 수강 신청급으로 거의 뭐 3초도 안 돼서 매진이 전자석이 매진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공연 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이런 공연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실감을 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내년에 K-팝 공연 모객 수만 하더라도 1,700만 명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27%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3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예.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JYP 엔터를 들어볼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이제 아티스트 중에서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에 활동도 이제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역시나 그 MD 굿즈라고 표현하죠. 굿즈에 대한 매출 호조세 역시도 이런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K-팝 쪽에서도 ETF 상품이 있거든요. ETF 상품도 덩달아서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ETF 그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에이스 K-팝 포커스라는 ETF의 구성을 보니까요. 4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SM, JYP 엔터, 하이브, YG 예, 엔터테인먼트 비중이 무려 95% 정도 아유, 되더라고요. 네 종목이 다 한 거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패시브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주가가 반등이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겠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내년에는 대형 IP의 컴백 소식이 있잖아요. BTS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까지 예.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도 지금 바닥 짚고 반등하고 있는 관련 섹터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트럼프 또 이 무풍지대 속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앵커님이 브리핑 잠깐 하셨을 때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잠깐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 판호 발급을 지금 늘리고 있는 데다가 또한 그 비자 면제도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중 교류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역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최근에는 DOU 같은 경우에 텐센트 QQ 뮤직 내에 그 서비스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 DOU에 대한 인지도도 지금 계속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계속해서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 소식들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게임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북한군이 참전하는 등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는 거를 이제 중국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중국이랑 북한이 조금 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요. 어쨌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게임하고 또 엔터 쪽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어쨌든 뭐 아직 본격화됐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은 될 수도 있겠다. 제일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은 사실은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죠. 그래서 곰베랭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의 최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가 3분기 시장 기대치를 28%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터주들 기대감이 수치로 찍히는 것이 살펴졌고요. 이로 인해 주가에 더 불이 붙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방향성 변화 한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엔터 4사들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30%에서 60%가량의 상승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JYP 엔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사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9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미국 관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또한 엔터주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4사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전일에도 3에서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YG플러스는 음원과 음반을 유통하는 제작 회사이고요. 로제에 대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로제 이슈가 있고 나서 6거래일간 150% 이상의 주가 상승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아쉬웠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들 9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좀 단기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길게 1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엔터 종목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과 수고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엔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정말 최악의 한 해를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악화가 됐습니다. 잠깐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급감하는 모습,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예, 전환된 올해 모습을 볼 적자 수가 전환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부분들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나서 그렇죠. 잉여 자금이 네. 있어야지 이제 되돌려줄 수가 있는 건데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뭐 상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 양현석 프로듀서의 이제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양민석 대표가 단독 체제에 이제 출범하면서 네. 올해 이렇게 첫 성적표에서 최하점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양현석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무려 14억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프로듀서의 연봉은 많으니까 그에 따른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보수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방송 제작 자회사 매각 역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또 3분기까지도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이나 줄어드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컴백한 베이비 몬스터의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또 이제 선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게 또 4분기로 또 미뤄지면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올해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또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 하반기 이런 또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지금 블랙핑크 멤버들 개별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막 흥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약간 미리 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는 주가가 드디어 바닥에서 반등권으로 네.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남자 그룹 중에서 트레저의 컴백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은 12월 내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빠르게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랙핑크가 첫 월드 투어를 단행했을 때 발표곡 수가 10곡 정도 됐었을 때도 콘서트 활동을 계속 이끌어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베이비몬스터가 한 13곡 정도를 발표를 했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월드 투어가 가능한 수준의 지금 곡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첫 투어인 만큼 신규 이런 굿즈나 응원본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블랙핑크가 하나로 완전체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권가 쪽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계속 가져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추정했을 때 내년 연결 매출액이 올해는 지금 3,719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6,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판이 긍정적으로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실 만한 그런 엔터주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차트 보니까 3만 원대가 잠깐 깨졌더군요. 참 그때 아까 곽유정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애가 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때랑 비교하면 50% 이상의 좀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뭐 지금이 그러면 또 너무 올라서 이제 뭐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좀 좋은 재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또 YG엔터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이렇게 좀 같이 있다는 이런 점도 YG엔터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 차장님도 오늘 이거 준비하시면서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터주들 최근에 좀 흐름들도 좋았고요. 네. 엔터주들 앞으로 또 유명 그룹들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JYP 엔터테인먼트 서 차장님의 픽은 JYP. 네, 맞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SM, 하이브, JYP 뭐 대부분 다 YG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가 좀 적었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티스트들의 노이즈가 적은 회사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매출액이 한 1,7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스트레이트 키즈가 상당히 좀 미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를 했고 미국 내 판매량, 음반 판매량의 4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성공 가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연말에 또 BTS의 이후에 이제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또 초청이 돼서 시상식에 또 참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흥행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흥행의 가도에 따라서 이제 북미와 남미 시장과 유럽까지 내년에 20개국에 대한 공연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스키즈가 특히나 또 일본에서는 또 MD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구조를 잘 살펴보면 MD가 한 502억 정도 좀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1,700억 중에 500억이 MD를 판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그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함으로써 전분기 대비 한 400%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실적과 탄탄함과 더불어서 엔터주들의 훈풍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수급들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기관성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네.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특히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JY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들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다 할 만한 좀 그룹이 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밀렸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좀 매출 증가가 그것이 확실히 좀 반증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패시브 자금과 네. 더불어서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더욱더 좀 이어질 것이라 하면서 JYP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회사가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한때 뭐 잘 나갔었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슈, 자율주행, 그다음 엔터 두 이슈를 중심으로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KT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대표적인 밸류업 기업이죠. 제목에 펀더멘털 상으론 주가가 크게 올라야 맞습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KT 오는 4분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자회사의 위로금 지급이 있고 또 명퇴금 지급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해를 넘기고 나서 다음 분기인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현재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40%나 오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같은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했다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6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달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KT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영업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규모는 1조 2천억 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 1분기에는 인건비가 감소하면서 본사의 영업이익도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본사에 더해서 부동산 자회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익 약 6천억 원이 계상될 거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라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전화 매출액은 여전히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5G 순증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케팅 이벤트는 이제 없어지면서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KT의 주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밸류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 이익 환원 금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2023년 5천억 원에 달했던 주주 이익 환원 금액, 올해는 7천억 원, 그리고 2025년인 내년에는 9천억 원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환원 금액 규모가 일시적인 증가다라는 폄하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KT의 밸류업 정책과 공시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고요. 또 2028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8,500억 원 규모, 높게 봤을 때는 9천억 원 수준까지 이익 환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배당 성향 50%를 유지했을 때 연간 배당 가능 금액은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 거죠. KT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대비해서 40% 주가가 올랐지만 주주 이익 환원금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 5천억 원에서 내년 9천억 원, 80% 폭증할 것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아직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생명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종목을 다뤘습니다. 제목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에 특별 배당 기대된다고 달았습니다. 삼성생명 주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가운데 3조 원을 즉시 소각한다고 공시를 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주가 급등한 후에 살짝 눌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수준의 주가는 일단 삼성전자의 이 같은 자사주 소각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 소각하겠다고 한 3조 원을 소각했을 때, 두 번째는 10조 원 전량을 소각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운데 일단 확실하게 언급이 나온 자사주 3조 원 소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자가 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회사의 지분은 올라가겠죠. 삼성생명이 8.58%까지 오르고 화재의 지분은 1.5%까지 올라갑니다. 양사의 지분을 더했을 때 10.08%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10%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최소한 0.08%의 지분은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에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했었던 역사가 있는데요. 당시 이 처분한 이익이 주주들의 특별 배당으로 이어졌었고 이번에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사의 배당 성향, 삼성생명은 38%로 가정하고 화재는 37%로 가정했을 때 배당금 DPS는 각각 481원, 372원이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특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향후 삼성전자가 이 남은 7조 원에 대해서도 전량 소각을 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삼성생명의 밸류업 공시도 시점이 앞당겨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한 것에 비해 기술주 위주의 상승으로 나스닥은 1% 이상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저점 매수세 유입되면서 최근 상승이 나왔지만 지수 2,500포인트 회복 전후로 아직은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업종과 테마로는 방산주 그리고 4차 산업 테마인데요. 4차 산업은 제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로봇주를 비롯해서 AI 관련주 쪽으로 최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방산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방위금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 수혜가 예상되고 전일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하면서 이에 러시아가 핵 사용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오늘 공략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방산주 말씀드리겠고요. 선박 제조 판매 회사인데 최근 대형주 선박을 수주하였고 매출 증가와 재무 개선으로 신용 등급이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 해군 참모총장이 방문하면서 잠수함을 살펴보는 등 방산주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상승 이후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으로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1차 목표가 5만 원 보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1분입니다. 마켓 스텝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고은별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대표, 그다음에 신일섭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뉴욕 시장 나스닥은 또 오히려 1%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 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들 여러 가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먼저 오늘 시장 탑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엔비디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쯤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간밤에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의 약 5% 가까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흐름들이 아무래도 스테펠이라든가 트루이스트라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블랙웰은 순조롭게 출시될 거다라는 좀 코멘트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삼성전자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한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 분위기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94,0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장중에 돌파했었는데 사상 최고가죠. 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억 3천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흐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CEO와 조만간 지금 현재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아직까지 이슈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또 가상화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인수설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 회사들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 범위를 이제 넓힌 교리 개정안을 좀 승인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유가가 전날에는 좀 크게 급등했는데 또 간밤에는 또 크게 좀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지켜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약 1%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국내 방산업체들 최근 좀 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 빼고는 다들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은 오늘 장 탑3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조선주 기자재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가 급등을 했는데 용접용 피팅주 태광성황밴드, 개장용 피팅주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LNG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LNG 탱크 만드는 세진중공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가 움직인 다음에 조선 기자재주로 불붙어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 그대로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밸류체인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J그룹주 사업재편발 급등세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 CJ제일제당 동반 급등을 했는데 CJ바이오사이언스가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보도에 둘 다 급등을 했습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레드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재편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드바이오는 혈액이 빨간색이니까 피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온 그 바이오가 그 바이오고요. 그린바이오는 녹색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바이오고 화이트 바이오는 석유가 까만색인데 반대니까 예를 들어 그 썩는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레드바이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바이오입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망,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도 따라서 추가 M&A, 그다음에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아시다시피 돼지한테 먹이는 아니면 가축한테 먹이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얘네는 농업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린 바이오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레드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었던 CJ 제일제당의 포트폴리오였는데 CJ 그룹주가 일단 이 CJ 바이오사이언스,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을 이렇게 중심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세일가스 관련주 무더기 급등세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트럼프 2.0 시대에 맞춤형 우리나라의 주식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죠. 트럼프 당선인은 지구온난화는 과장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한다고 지금 아주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파리 기후 협약에서 나온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후 위기론에 대응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절대 반대를 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외치면서 계속 다시 파야 된다. 결국 시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전력, BHI, 한국가스공사 무더기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트럼프 2.0 시대 맞춤형 우리나라 주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기자재 쪽 말씀은 그동안에 신유 꾸준히 해주셨던 회사들이고 이제 메인 조선사에서 이제 그 기자재 쪽으로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고 CJ그룹 쪽 이게 바이오도 참 이제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 이렇게 또 세분화되는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말씀도 좀 들었고요. 셰일가스 얘기까지 역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58분 다 돼갑니다. 서둘러서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11월 2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강세로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양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29%가량 상승한 2,479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7%가량 오르면서 688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양 지수가 관망의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엇갈린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은 출발 동일하게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를 제외하고요. 4위권까지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 훈풍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2.7%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상승 출발, 오랜만에 바이오주 강한 반등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이상의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요. 역대급 실적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은 혼조세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3% 가까운 KB금융의 상승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살펴보면요. 오늘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6% 이상의 강한 상승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급락을 했었는데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3%가량의 오름세,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제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은 혼조 양상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11월 20일 수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 좀 말씀을 쭉 들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오늘 뉴욕 시장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S&P 500도 좀 좋았고 다우는 이틀 연속 좀 하락한 이런 모습들. 또 이제 좀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오늘 특히 이제 엔비디아 급등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닥, 코스피 모두 플러스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 정도, 코스닥은 0.4% 넘게 일단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끝까지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처음에 장 초반엔 좋았다가 밀리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큰데 오늘 장도 한번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곰배는 거 전해주십시오. 네, 11월 2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간밤 미 증시를 보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다소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월마트가 실적이 괜찮았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다는 것도 견조한 미국의 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5%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4%가량 상승하면서 2,480선 터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5%가량 오르면서 690선을 향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18% 상승, 보합권에서 조금 관망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이 블랙엘 출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SK하이닉스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5%가량 오르면서 최근에 이 배터리에 대한 고객사 확보를 좀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간 매출의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6%가량의 상승력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출발, 기아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GM과 손을 잡고 픽업 트럭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옵니다. 2.6%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계단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네이버 힘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장까지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다시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11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부터 16위권 보게 된다면요. 오늘 금융주들 흐름 괜찮고요. 포스코홀딩스 0.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5년 만에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에 있는 또 제련소를 가동을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인베스터데이 열렸죠. 글로벌 톱3사로 도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흐름 안 좋았고요. 오늘은 약보합권 거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물산 어젯밤 지금 하락을 좀 만회해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지금 관망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고려의 오늘 1%가량의 하락 출발, LG화학이 1%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개장하기 전에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와 함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왔을 때 전통적인 화학사들도 주목해 볼만하다. 과연 긴 하락을 제치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은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사 괜찮습니다. H현대중공업 0.45%가량 상승 출발, 2차 전지 삼성 SDI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5위권까지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알테오젠이 어제 급락세를 만회하듯이 4%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하락 출발 예고됐었던 HLB 1%가량의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업체도 오늘 출발 상황 괜찮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일 차트 보게 된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추세 좋았는데요. 다소 좀 주춤한 모습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HPSP가 0.8%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총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노공업이 강보합권으로 출발됐다는 점, 그리고 게임주인 펄어비스가 12위권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6위권부터 20위권입니다. 혼조세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JYP 엔터와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터주들이 다소 엇갈린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한 JYP 엔터는 오늘까지도 흐름이 괜찮고요. 파마리서치 0.3%,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도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파마리서치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의 루닛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이렇게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출발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공베르커 수고하셨어요. 반도체, 바이오, 금융, 엔터. 오늘 좀 전반적으로 괜찮고 2차 전지는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조선주들도 조금 플러스권, 강보합권 정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시 오늘 일단 강보합으로 넘어서는 모습이고 역시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관련된 이 서플라이 체인 있는 회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이버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두 분들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문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아무래도 뭐 트럼프에 대한 뭐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3.7%나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실현지주 같은 경우도 2.7%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금융주 쪽이 수급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아침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한미 반도체 뭐 갭 상승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뭐 다들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칩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또 이제 발언이 또 나올지 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그렇게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눈치를 아직까지 보는 장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는 앞으로 좀 알 수는 없지만 칩스법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라든가 어떤 뭐 지원금에 대해서 뭐 우회화시키겠다. 뭐 어떤 발언을 할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칩스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HBM4에 대해서 HBM 6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자체적인 발주를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과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만들어진다면 물론 엔비디아 쪽 우리가 지금까지 엔비디아 쪽을 계속해서 바라봤지만 테슬라 또한 지금 현재 자체적인 이제 수급을 좀 HBM4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급등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어금니를 좀 꽉 깨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2%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양화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분위기고, 여기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먹거리에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시장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 만두, 비비고 만두가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두 번째로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게 좀 냉동 피자 쪽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보면 지금 현재 뭐 오세아니아 쪽이라든가 호주 쪽이라든가 여러 지금 지역들을 통해서 지금 식품 쪽에 계속해서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먹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금융주, 반도체, 음식료 이렇게 세 섹터 오늘 박수범 대표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가 좀 CJ제일제당이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을 보다 조금 더 상반기 때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가져올 만한 뭐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미국 증시는 역시는 역시고 K 증시도 역시는 역시네요. 어제 어떤 기자님께서 재밌는 기사를 쓰셨던데 우리나라 증시는 킬러 수능 문항이 가득한 수능 시험 같다. 어렵죠. 진짜 이 킬러 수능 문항이 수능에서도 없어졌는데 이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도 그 킬러 수능 문항 거기에 시달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젊은 분들은 이 수능 킬러 수능 문항을 또 주식시장에서 맞이해야 되는. 근데 문제는 풀어서 답이 있으면 좋은데 답도 없는 문제가 많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 드린 대로 철저하게 줄 때 먹어야 된다. 항상 강조하고 그런 사례들을 엄청 보여드렸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끝나는 마지막 신호까지 항상 알려드렸어요. 경고등. 10년선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98년 IMF, 아니면은 9.11 테러, 그리고 코로나 이런 천재지변이나 거시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갔던 자리를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아무리 K증시가 못 나고 지금이 어렵다고 한들 서브프라임, 98년 IMF, 9.12 테러, 코로나 때보다 지금의 기업 상황이 어렵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시점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최저점 매수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어떤 그런 리듬감을 몸에 아주 그냥 완전 체득한 채로 절묘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상 정말 수익 내기 어렵다.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무덤으로 가는. 네. 지금 카카오 장기 투자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지금 LG 생활건강도 무너졌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남은 거 몇 개 얘기 드렸죠. 유한양행, SK가스, 한국기업평가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평생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랑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그렇게 척박하고 그 킬러 문항이 가득한 증시라고 한들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저렇게 변신하려는 노력을 정말 보여주면은 그런 것은 시장의 평가로 돌아온다. 카카오는 대가로 돌아오고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저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적용이 돼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선을 카카오는 역사가 짧지만 10년 선을 깨트린 이번 연도. 그리고 지금 20년 선까지 가 있거든요. 10년 선을 깨트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짧지만 10년 선을 깨트린 적이 최초거든요. 이번 연도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롯데케미칼의 사례를 보세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랑 큰 차이가 뭔가요? 카카오는 온갖 회사를 쪼개기 상장했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그리고 증권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다 종금 다 합쳤죠. 합치기 상장을 했고 임원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단 한 명의 주주라도 100주를 갖건 1000주를 갖건 한 주를 갖건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결정적인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이런 한국 증시에서도 저런 모습의 주가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거의 유일하죠. 어쨌든 간에 저런 거를 지금 참조하시면서 메리츠 금융지주같이 저렇게 변화하려는 모습과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밸류업을 외치는 그게 줄탁동기죠. 저렇게 만나는 경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혼자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병아리가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쪼아도 아니면 밖에서 아무리 어미가 두들겨도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런 주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례와 카카오의 사례를 저렇게 데칼코마니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런 모습을 보시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를 찾아내야겠죠. 물론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귀한 종목이다. 귀한 종목 저런 것만 또 꽂집어서 딱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와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지금 사기에는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거기서 옮겨 타야죠. 지금은 역시 조선우주로 지금 옮겨 타는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장기 투자하려고 내버려 두면은 어제 말한 대로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하게 된다. 그냥 내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죠. 내 아들, 딸들도 반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능을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아주 민감하게 시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식한테 너 이 종목 네가 이제 받아라 했을 때 내키하지 않을 종목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아마 그런 종목들이라면 자식한테 물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네 아빠 투자 이렇게 못했어라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메리츠 금융지주, 카카오 이 두 종목을 대비해서 좀 신일섭 위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렇게 메리츠 금융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갖고 한 주씩, 두 주씩, 10주씩 이렇게 쌓아가는 종목과 그다음에 그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요즘엔 조선방산,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좀 잘 배분하는 이런 전략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두 분 시장 출발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방산 관련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방산 관련된 섹터 가장 많이 지금 검색하고 있고요. 사료도 연관돼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확산되게 된다면 사료 가격의 상승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연동돼서 좀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주항공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우주선 6번째 시험 비행이 오늘 7시에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우주항공 섹터 자체적으로는 오늘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후장 들어 최근 매도폭이 점점 더 커지고 오늘은 개장 직후부터 95억 원가량의 물량 출해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9거래일째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역시나 61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오늘 우리 시장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개인만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요. 보험업종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증권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그러한 기업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음식료품 그리고 운수창고 역시나 방어주 성향이 있죠. 이와 반대로 전기전자, 철강금속, 경기 민감주를 향해서는 오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인터넷이 오늘 1.4%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과는 대비되게 반도체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1.3%가량의 업종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엔터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코스피와 동일하게 좀 하락하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요. 제약바이오 오늘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화학 업종 역시나 0.6%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오늘 메탈랩스가 17%가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메탈랩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 GS글로벌과 같은 전쟁과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 오늘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에는 가격세 한폭 2연상에 오르는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 회사가 바이오 부분의 매각 부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대적인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파커스도 지금 자본을 조금 더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도 괜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와 GM이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에코캡이 21%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움직이는 종목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특징주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고민해서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에 CJ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모습까지 그만큼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들을 이제 두 분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좀 내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유럽 제약사로부터 지금 수주를 해서 지금 누적 수주량이 지금 현재 5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현재 선물이 되었던 지금
현재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좀 매도세가 아침부터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반대 매매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제 신용 물량도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웬만하면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조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조 원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확실한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대 매매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도 지금 현재 뭐 3% 이상 올랐다가 또 차익 매도 물량 나왔다가 또 다른 종목이 또 3% 이상 올랐다가 다시 차익 매도 나왔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아침에 뭐 4% 이상 올랐다가 지금 현재 2%대까지 다시 좀 금방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금융주들도 좀 올랐다가 4% 이상 올랐다가 또 좀 2%대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투자 심리도 지금 현재 많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의 어떤 밸류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뭐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대응하는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눈치를 보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도 생각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과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미국 쪽도 빅파마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입사위원 종목별 움직임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뭐 조선우주로 지금 옮겨갔고 네. 방금바조 뭐 아직도 그 방산금융 바이오에서 아까 금융에서 메리츠금융지주나 바이오에서 뭐 예를 들어 펩트론으로 갔다가 인벤티지랩으로 이제 기술수출 플랫폼을 옮겨가고 이런 자잘한 움직임들은 있는데 우리 그 연애랑 똑같잖아요. 남녀가 이제 데이트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불타오르고 막 뜨거운데 계속 똑같은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지겹고 뭔가 시든 느낌이 나죠. 그 시든 느낌이 나는데 그냥 감추고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느낌이 맞아요. 방금 지금 보세요. 뭔가 아주 뜨거웠을 때는 지난 거 확실한 느낌 있죠? 그렇죠? 당연히 신선한 시세를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저기랑 틀립니다. 여러분 주부님들이 맨날 그 마지막에 슈퍼마켓 가면은 막 조금 상한 것들 막 50%에 팔잖아요. 시금치나 이런 것들. 뭐 거기서는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야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걸 사면 안 됩니다. 신선한 야채, 싱싱한 새벽에 온 걸 사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 우주를 미리 옮겨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 그때 급하게 막 숨먹듯 얘기 드린 게 1등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첫날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미포, HD 시리즈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여러 가지 기술적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일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 오션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까지도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로 넘어가서 당연히 태광 성황밴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태광하고 성황밴드의 조금의 차이는 비슷한데 태광은 중동 비중이 조금 높고 성황밴드는 북미 비중이 조금 높으니 트럼프발 LNG 확대에 따른 수혜는 성황밴드가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려서 성황밴드가 지금 더 갔잖아요, 먼저. 기술적인 모습도 물론 20개월선 위에 성황밴드가 있었던 것도 유리했고 어쨌든 태광 성황밴드는 그렇게 가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더 가면 LNG 본행제까지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제 결국 본행제까지 갔어요. 한국카본 동성 화인테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그 LNG를 담아놓은 탱크를 만드는 업체는 세진중공업이거든요. 세진중공업이 물론 선실도 만들지만 탱커도 만들기 때문에 탱크에서 더 중요도가 있습니다. 선실 부분은. 그래서 세진중공업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MRO 시장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요런 거를 보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엔진 중에서는 한화 엔진이 대장이라고 했죠. 지금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시세가 뭐 RSI, MACD 전부 과열권도 아니고요. 밑바닥에서 월봉에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상승 N자에
상승 N자가 다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면은 이미 시세가 한번 끝난 거고요. 상승 N자의 징검다리에서 요쪽 어깨 올라가는 그 촉이 있죠. 그때 잡아야 큰 덩어리를 먹게 됩니다. 지금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전장이라던가 배라던가 뭐 어디서건 10년짜리 1차 전지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츠로셀 같은 종목도 그 번외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카질라라고 불리는 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트럼프 참석했죠. 텍사스까지 날아갔습니다. 당연하죠. UFC에도 참석했는데 데이나 화이트랑 하루 보러 갔는데 머스크 자리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는데 206차 발차 때는 메카질라로 잡는 데는 실패했어요. 5차 때 메카질라 팔로 딱 잡아가지고 다 놀래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실패를 했거든요. 아쉽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 시스템이 대장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대장이고 세트랙 아이가 있고 루미르 같이 조금 초소형주가 있는데 초소형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막 거의 막 상한가 갔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런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걸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고 하나 시스템이 일단 대장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하나 시스템으로 포착을 해야겠죠. 우주항공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안 무너지는 하나 시스템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에 눈여겨보면 좋을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신현희께서는 조선 관련돼서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오늘장 키포인트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시장이 지금 현재 뭐 투심이 좀 안 좋고 시장이 좀 등락폭이 좀 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소위 얘기해서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리더라도 대형주에 물리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대형주에 물리면은 그래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반등 주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더 괜찮은 대형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은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우주항공주 들고 스타쉽 시험 발사 현장에 트럼프 등장을 주목하라. 입니다. 역시 뭐 외계인과의 조우주, 계속 조선과 우주, 방금바조에서 방금바를 이익 실현하고 조선을 들고 있는 가운데 우주를 약간 넣는 이 조선 우주, 조우 지금 포트폴리오를 꼭 구성하셔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선과 우주항공 섹터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마지막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전모 메리츠 투자증권 김경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과장님 준비하신 종목이 칩셋 미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비디오 됩니까? 관련 IP 전문 업체인데 그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일단은 비디오 관련 IP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 IP 분야에서 한 20년 동안 업력을 바탕으로 150개 이상의 기업에 IP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또 상품화가 되면 로열티 수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디오 IP는 초고화질 비디오 처리 그리고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비디오 IP 관련 플레이어는 국내에서는 일단 동사가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확인해 봐도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업체가 있고 프랑스의 알레그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총 3사가 과점 형태로 이 기술을 공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제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거라고 트럼프 팀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이어왔던 주 단위의 규제를 벗어나서 연방 차원으로 통합된 규제 체제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좀 높이겠다는 트럼프 팀의 의지를 피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비디오 IP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중 관련 반도체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자체적인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 전략 또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중국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9월 중국 반도체 회사와 영산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인 NPU, IPN, CMMP의 단일 최대 규모인 66억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G사의 모바일향 IP 수주라든지 Q사의 AI PC향 라이센스 같은 후속 수주라든지 굵직굵직한 계약이 나와준다면 올해 내내 좀 조정을 받았던 주가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대를 좀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좀 받은 현재 가격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희옥 과장은 칩셋 미디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의 인사가 경제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겠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차가 원래 전통적으로 10대 그룹 중에 가장 인사를 늦게 하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빨리 하고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 인사하는 게 현대차의 어떤 인사 패턴이었는데 예. 지금은 4대 그룹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기 인사로는 가장 빨리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특징이고 또 특히 현대자동차가 네. 북미 시장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인물은 역시 현대차의 대표이사로 최초로 호세 무녀수 사장을 했죠. 스페인 출신이죠. 그렇죠. 예, 예. 10대 그룹의 역사상 외국인 대표이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현대차 57년 역사에서도 첫 외국인 대표이사인 것 같고 네. 또한 한 분 주목되는 분은 성김 사장이죠. 원래 고문이셨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 정부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이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에도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용할 것 같아서 이번 인사는 굉장히 파격이었고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빠른 걸음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 성김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합류를 해서 네. 사실 저 인물들이 뼛속까지 현대차그룹의 인물들은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혁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과를 가져다 주면 또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미국에 만약에 이익이 난다면 이전의 원칙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 현대차 그룹의 이번 인사가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감안했을 것 커뮤니케이션도 같고요. 가능하고, 그렇죠. 예. 충분히 감안했던 인사였고요. 예. 현대차의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의 전략은 저는 크게 투 트랙으로 움직일 거라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트랙은 역시 전기차 시장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우선 관심사는 바이든 정부의 치우기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IRA법에 대해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할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이제 많은 그 입김을 발휘를 하겠지만 어제 발표한 자율주행차 같은 걸 발표한 걸 보면 역시 테슬라 유리한 것들을 계속 발표할 것 같고 그러면 IRA법이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뭐 일단 테슬라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요즘 이야기는 그 현대차가 사실은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였냐면요. 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현대차는 사실은 IRA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7,500불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네. 유일하게 받는 거는 렌트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있죠. 해당 안 되고 아직까지. 있죠. 예, 예. 렌트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세 무뇨스 북미 총괄 사장이 현대차 실적을 괄목상대하게 높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현재 아메리카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을 홀류 생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했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모델 믹싱을 굉장히 잘했다. 믹싱. 그렇죠. 예.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판매량을 보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폭스바겐은 앞섭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정된 생산에서 모델 믹싱을 영업이익이 높은 SUV카나 제네시스 같은 차들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호세 무뇨스 사장이 가장 큰 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CEO까지 올라오는데 아마 그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 한 축으로 IRA법이 후퇴하더라도 아마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움직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트랙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역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에 베이스를 두고 네.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같은 원래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움직임을 보면 현대차가 우선 GM하고 픽업 트럭을 남미 쪽에 파는 것을 이미 협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토요타나 미국 웨이모 같은 라이벌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전략들이 트럼프 2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수익성 높은 차종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좀 맞아떨어진 네. 거 이거를 앞으로도 해낼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뭐 완성차와 이례적으로 손을 잡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협력 다변화 구도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먹을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의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점유율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려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주목되는 게 이번 주에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발표하고 네. 첫 무대에 등장하는 게 이번 주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겠네요. 예, LA에서 개최되는 아이오닉 9. 예. 아, 9. 예.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현대차 CEO로서의 첫 행사를 이제 하는데 현대차가 보면 지난달에 1억 대 생산하고 1억 한 번째 차종도 아이오닉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표이사 취임하고 첫 번째 공개 행사에도 아이오닉 9을 했습니다. 그 말은 대내외적으로 이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IRA법이 만약에 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IRA법에 대해서 후퇴를 하게 되면 현대차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IRA법이 후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은 일부 이제 손해를 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되는 차종은 뭐냐면 현재 전기차가 일시적 캐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이브리드 플러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이게 이제 EREV라고 해서 EREV라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밀고 있는데 현재 그 현대차 미국 공장의 홀류 생산에서 이걸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대응이 빠르고 있다. 그래서 실제 IRA법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네. 분석이 돼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례적으로 외국인 CEO를 등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 기업에 관련된 법과 제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을지, 네. 예, 잘 버무려서 기업 경영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있을 법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외부인 출신의 CEO가 성공적으로 한 사례는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LG그룹의 일생활건강의 차세경 부회장이 2004년에 취임하셔서 그 20년 가까이 일생활건강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켰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호세 몬수가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력을 보시면 이분이 외국인인가 싶습니다. 우선 국적은 스페인이 맞아요. 스페인 분인데 네. 이분의 이력을 보면 동양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 세 곳을 다 거쳤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토요타 유럽 마케팅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2004년도부터 지난 2019년까지 닛산 북미 법인장, 중국 법인장을 하면서 일단 아시아권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호흡을 그 25년간 맞췄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외국인이라는 어떤 코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분 같고, 정의선 회장이 2018년도에 8월에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그 해에 파격적인 인사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우선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6명의 가신그룹 부회장단을 모조리 내보냅니다. 한 분 빼고 윤여철 부회장. 네. 이분은 노무를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분만 2년 유임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퇴임을 하시고, 그 해에 새로 부임한 그 사장들 중에서는 이제 디자인 쪽에 둥크 브루케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국에서 영입하면서 사실은 이미 현대차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많이 흐물어진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번 6월달 기준에 현대차 사장단 명단입니다. 저기 보시면 색깔로 표시한 분들이 지금 이동석 전무 빼고 나머지 9명의 사장 중에서 현대차 출신은 4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50% 이상이 외부인 출신이에요. 호세 문조스 사장은 이미 사내 이사로 대표자 된 분이고요. 신재원 사장 유명하신 분이죠. 나사에서 데리고 오신 분. 현재 모빌리티를 총괄하신 분이고, 송창현 사장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죠. 포티투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현대차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의 총괄하고 계시고, 루크 동크블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총괄하고 계시고, 브라이언 라돌프 같은 경우도 이미 GCQC 본부장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호세 문조스 사장이 외국인이라서 뭔가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조직 문화에 좀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지 않냐는 해석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현대차는 2019년부터 저러한 조직 문화를 적용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국적, 지역, 출신 이런 거를 다 타파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상황입니다. 뭐 SK, LG 이런 부분에서 그 기업 인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만한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사대 그룹이 요즘 바쁘죠. 네. 트럼프 2기 정부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까 해서 굉장히 바빠서 이미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김 같은 미국인 출신들의 고문이나 외교관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이라든지 외부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더 파격적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CSO로 베인 앤 컨버스 데리고 왔고 CHO로는 또 외국의 기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는 아마 계속 될 것 같고 오히려 동질성이 강한 공채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꼴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삼성하고 비교가 됩니다. 네. 삼성도 사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삼성의 위기가 현재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가 않거든요. 네. 교훈이 될까요? 저는 예. 완전히 비교된다 봅니다. 예, 예. 아까 제가 2018년도를 말씀드렸는데 2018년 당시에 현대차 그룹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일단 오너가 바뀌는 상태고 삼성그룹도 비슷한 시기에 이재용 회장으로 오너가 바뀌는 시기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현대차 그룹은 아버지의 가신 그룹들을 모두 바꾸고 진정 체제를 빨리 구축하면서 자기 색깔을 냈거든요. 예. 반면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당시 2016년도에 미전실 출신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정인호 TF 정인호 부회장이죠. 그리고 전윤호 삼성 SDI 사장도 미전실 출신입니다. 미전실 출신들이 그때부터 계속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인적 쇄신이 있었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그룹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파격 인사, 경제계에 큰 파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인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됐습니다. 게다가 삼성 이르면 11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는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 인사 전략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제약 섹터가 또 약하고요.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순환매 장세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한 오전장 전략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